215년 삼국지의 판도를 가를 중요한 전투가 또 한 번 합비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는 손권이 합비를 공격한 두 번째 시도였습니다. 손권은 형주를 두고 유비와 협상을 마무리하자마자 지체 없이 군세를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합비를 향해 출정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조조의 주력군이 한중을 공략하기 위해 북서쪽으로 이동해 있었으므로 비어있는 조조의 남방 방어선을 단숨에 무너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손권은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남방 전체의 주도권을 손권이 장악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조조가 한중에 몰두하고 있는 틈을 타 빈집을 기습해 결정적인 승부를 보려 한 것이 손권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손권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조조는 남방 방어를 위해 장료를 비롯한 정예 장수들을 합비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이들은 수적으로 열세였으나 장료는 뛰어난 무공과 결단력으로 손권군에 맞섰습니다. 손권이 대군을 이끌고 성을 포위했을 때 장료는 오히려 성문을 열고 직접 돌격해 손권군의 진영을 무너뜨렸습니다. 손권은 예상치 못한 기습에 당황했고 몸소 방패를 들고 후퇴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이는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도 손권 개인에게 큰 굴욕으로 기록되는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전투는 단순히 군세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장료는 뛰어난 기동전과 심리전을 구사하며 손권군을 흔들었고 합비성은 조조가 사전에 정비해둔 방어망 덕분에 손권의 맹렬한 공격을 끝내 견뎌냈습니다. 손권군은 10만에 달하는 대병력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불리함과 장기 포위전으로 인한 병사들의 피로 그리고 지휘체계의 혼란까지 겹쳐 결국 합비 공략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당시 삼국의 정세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척벽대전 이후 손권과 유비는 협력하여 형주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조군의 조이는 필사적으로 형주를 방어했으나 결국 형주 남부의 4개 군과 강릉을 빼앗기며 조조의 남방 거점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한편 211년 조조는 종효를 보내 한중의 장로를 공격하게 했고 관중에서는 마초가 군벌들을 규합하여 조조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조는 서쪽 전선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익주의 유장 또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며 장송의 권유로 유비를 초청해 견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211년부터 212년까지 장로를 공격하는 신용만 하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민심을 얻었고 결국 서천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213년 조조는 위공의 자리에 올라 스스로의 권위를 공고히 했으며 카튼의 유수를 공격하여 손권과 대치했지만 손권의 서신을 받고 대립을 피하고 돌아갔습니다. 조조는 또한 장강 부간의 군현이 손권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강북의 백성들을 내지로 이주시켰습니다. 여강, 구강, 기춘, 광릉 지역의 10여만 호가 모두 장강을 건너 이동했으며 이는 손권이 남방에서 더욱 강한 기반을 다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정세 속에서 손권은 2차 합비 전투라는 대담한 승부수를 던졌으나 결국 장료의 용맹과 조조군의 탄탄한 준비에 막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는 삼국지 역사 속에서 손권의 대규모 작전 실패로 기록되었으며 동시에 장료라는 장수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전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합비 전투가 끝난 이후 남은 것은 황폐해진 전장과 꺾인 기세뿐이었습니다. 합비 남쪽으로는 이제 환성만이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환성은 주광이 지키고 있었으나 조조군의 방어체계가 무너진 탓에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권은 군세를 돌려 환성으로 향했고 큰 저항 없이 환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손권은 이 승리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강남 지역에서 조조군에 맞서는 견고한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214년 손권은 서천으로부터 중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유비가 서천을 평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비는 유장을 항복시키고 촉 지역을 완전히 손에 넣었으며 이로써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손권은 형주 반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제갈근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유비에게 형주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갈근과 대면한 유비는 손권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유비는 제갈근에게 나는 지금 양주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양주를 평정한 후에 곧바로 형주를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분명한 거절이나 다름없었으며 손권은 유비가 형주를 반환할 생각이 없음을 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손권은 즉각 군사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여몽에게 명을 내려 장사, 영릉, 계양 지역을 공격하고 점령하게 했습니다. 유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5만 대군을 이끌고 공안으로 내려가 진영을 갖추었으며 관우를 익양으로 파견하여 대응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은 팽팽히 맞서게 되었고 손호와 유비 진영 간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바로 익양대치라 불리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또 다른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15년 조조가 마침내 한중 지역을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장로가 항복하였고 조조는 이로써 서북 지역의 군사적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조가 한중을 장악했다는 소식은 남방 전체에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비 역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손권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비와 손권은 다시 협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들은 상수를 기점으로 형주를 분할하기로 합의하여 일단 눈앞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손권은 장사, 영릉, 계양을 차지했으며 유비는 나머지 지역을 유지했습니다. 이 형주 분할은 잠시 양 진영 간의 전면전을 피하게 했지만 긴장과 불신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이러한 남방 정세를 지켜보면서도 촉을 공격하는 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사마이와 유엽이 촉을 정벌할 것을 강력히 권했지만 조조는 끝내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후연과 장압에게 한중 방어를 맡기고 자신은 북쪽으로 철수하여 후방 정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형주 문제를 일단락한 손권은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아직까지 조조의 세력이 남아있는 동남 방면, 그 중에서도 가장 눈의 가시처럼 여겨진 곳은 바로 합비였습니다. 손권은 10만 대군을 일으켜 다시 한번 합비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합비를 빼앗는다면 조조 세력의 동남 방면은 결정적으로 무너질 것이며 손권은 강남 일대를 사실상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215년 제2차 합비 공성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결코 작은 충돌이 아닌 남방 전체의 판도를 가를 거대한 대결이었습니다. 215년 손권이 이끄는 대군이 합비를 포위했을 때 성을 지키고 있던 조조군은 극히 열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합비를 방어하고 있던 인물은 장료, 악진, 이전, 그리고 조조로부터 교서를 전해온 합비 호군 설제였습니다. 병력은 고작 7,000명에 불과했으며 이는 손권이 이끌고 온 10만 대군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였습니다. 손권군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장료는 설제가 가져온 조조의 교서를 뜯어보았습니다. 교서에는 다음과 같은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권이 도착하면 장 장군과 이 장군은 나가 싸우고 악 장군은 성을 지키며 호군은 그들과 함께 싸우지 말라. 이 간결한 문장은 합비를 지키는 장수들에게 즉각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지만 이를 받아든 장수들은 심각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시 손권의 군세는 압도적이었고 10배에 달하는 병력 차이는 누구의 눈에도 명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령관인 장료와 그 직속 부하인 이전에게 출전을 지시한 조조의 명령은 방어에 급급할 것으로 예상했던 이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장수들은 선뜻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장료는 교서의 참뜻을 곱씹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공격 명령이 아니라 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적의 기세를 꺾어 수비를 용이하게 만들라는 의도라 해석했습니다. 즉, 정비를 마치기 전에 적진을 기습하여 주도권을 잡으라는 지침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장료는 이를 결단했고 직접 선봉에 서서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장료는 부하들과 완전히 단결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은 과거 여포군과의 악연으로 인해 장료를 탐탁지 않게 여겼으며 악진 또한 장료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료의 출전 지시에 이들은 제대로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감정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미적거리는 모습을 본 장료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성패의 기회는 이 한판 전투에 달려있다. 여러분이 만약 의심한다면 나 혼자라도 군사를 이끌고 결판을 내겠다고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장료의 결연한 태도에 결국 이전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전은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국가의 대사를 앞에 두고 사적인 원한을 내세울 수는 없다. 장 장군을 따라 싸우겠다고 결심을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장료와 이전은 마침내 뜻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장료는 곧바로 800명의 정예 결사대를 모집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그는 소를 잡아 쇠고기를 결사대 병사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잔치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전우들이 마지막으로 의지를 다지는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잔치를 마친 장료는 몸에 갑옷을 두르고 긴 화극을 손에 쥐고 직접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장료의 돌격은 마치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직접 선봉에 서서 수십 명의 적장을 쓰러뜨렸고 2명의 장수를 목베었습니다. 그야말로 적진 한가운데를 휘젓는 맹위였습니다. 더욱이 장료는 큰 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외치며 적진을 누비었고 돌진을 이어가 손권이 위치한 군주의 대장기 아래 손권 바로 앞까지 돌진해버렸습니다. 손권과 그의 신하들은 갑작스럽게 눈앞까지 들이닥친 장료의 기습에 크게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혼란에 빠진 손권은 결국 인근 작은 언덕으로 급히 피신했습니다. 전투에 나설 기회를 잃은 손권은 장료를 막을 용기를 내지 못했고 장료는 이러한 손권을 조롱하듯 도발했습니다. 뒤늦게 손권군은 장료가 이끄는 병력이 소수임을 파악하고 포위 섬멸을 시도했지만 장료는 포위망을 가볍게 뚫고 성으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일련의 기습전은 손권군의 사기를 크게 꺾었으며 합비 전투의 전황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료는 손권군의 포위망을 뚫고 합비성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투 도중 낙오하여 뒤처진 부하 병사들의 애끓는 외침을 들었습니다. 장군은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 간절한 부름을 들은 장료는 결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말을 돌려 다시 적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많은 적병이 포진한 가운데에서도 장료는 냉철하게 판단하며 낙오된 병사들을 하나하나 구출해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병사들을 모두 데리고 무사히 성으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전투는 새벽부터 시작되어 정오까지 이어졌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장료를 비롯한 고작 2명의 장수와 1000명도 채 되지 않는 위군 병사들이 10만에 달하는 손권군을 상대로 싸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손권군은 장료의 기습과 돌격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더 이상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내용이 후대의 문학작품이나 미화된 소설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삼국지연의처럼 극적인 구성이 가미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정사인 삼국지 위서 장료전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장료가 남긴 전과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대사건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고려할 만한 요인은 존재합니다. 장료가 이끈 결사대는 당시 위군 안에서도 엄선된 정예병들이었습니다. 반면 손권군은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상당수는 수전과 공성전에 특화된 병력이었으며 육상 기동전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합비는 내륙 전장이었고 기동성과 기습이 관건인 전투였기에 손권군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장료 자신이 병주 출신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병주는 북방 유목민족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지역으로 장료는 어려서부터 기마 전술과 기동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병력을 이끌 뿐 아니라 지형과 기세를 활용해 적의 빈틈을 찌르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반면 손권군은 남방 출신 병사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이런 빠른 기동전에 대처하는 데 서툴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고작 800여 명 남짓한 병력으로 10배가 넘는 대군을 돌파하고 적진을 유린하고 군주의 바로 앞까지 돌진한 전과는 믿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소설이나 전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역사가 기록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손권군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천하의 손권의 대군이 장료라는 한 장수 앞에서 이토록 철저히 무너졌다는 사실은 이후 손호 진영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반대로 위군 내부에서는 장료의 이름이 불멸의 전설처럼 남게 되었으며 합비 방어전은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도 손꼽히는 명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장료가 이끈 기습 이후 손권군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군을 이끌고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데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어진 전투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졌고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열흘이 지나면서 합비 지역에 풍토병까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권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회군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군 과정에서도 손권은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그는 군세를 모두 후퇴시키면서도 자신은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병사 1000명과 장수 몇 명만을 대동한 채 퇴각 병력의 최후미를 맡아 현장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전군이 철수하는 와중에도 군주가 후미에 남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며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포착한 것은 장료였습니다. 장료는 손권군이 철수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자 한 번 더 기습 공격을 단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장료는 재빨리 병력을 정비하여 손권군의 후미를 공격했습니다. 이는 손권군에게 있어 예상치 못한 참혹한 반격이었습니다. 장료의 기습에 맞서 손권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여몽은 죽음을 각오하고 적을 막아섰고 장음, 진무, 서성, 송겸 등도 필사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특히 능통은 자신의 친위대와 함께 손권을 호위하며 결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상황은 극한으로 치달았고 손권 역시 전선에 직접 나서 활을 쏘며 적에게 저항했습니다. 군주 스스로 무기를 들고 싸운 것은 전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능통은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포위를 뚫어 손권을 무사히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손권이 포위망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능통은 즉시 자신의 시종들과 함께 다시 장료군에 돌격하여 후방을 방어했습니다. 능통과 그의 부하들은 끝까지 싸우며 손권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이미 크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성과 송겸이 버티지 못하고 차례로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손권군 전체의 전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는 완전히 붕괴되어 이탈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랄이 무너진 손권군은 와해 직전에 혼란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후방에 있던 반장이 도착했습니다. 반장은 혼란 속에서 도망치던 송겸과 서성의 부하 2명을 단호히 처형하며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는 무너진 전열을 억지로라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판단하고
도망가는 병사들을 죽여 공포를 심어 전열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 냉혹한 조치는 당시 전장의 절박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감령은 군악대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북을 치지 않고 피리를 불지 않는가? 감령은 군악을 이용해 병사들의 정신을 수습하고 사기를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그는 앞뒤로 몰려드는 적군 사이에서 어떻게든 손권군의 군심을 다잡기 위해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이 소요진 전투는 장료의 기습으로 시작되어 손권군이 극도로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는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손권군은 천신만고 끝에 성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이때 입은 피해와 심리적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장료의 기습과 손권군의 붕괴 속에서도 몇몇 장수들의 희생 덕분에 손권은 가까스로 탈출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장을 뚫고 나온 손권은 나루터에 도착했고 다리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스러운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리의 남쪽 부분이 이미 붕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 한가운데 약 3m에 달하는 구간의 나무판이 아예 없었고 강을 가로지르는 길은 끊겨 있었습니다. 손권은 이 광경 앞에서 잠시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단신으로 이 구간을 뛰어넘어야 했고 실패한다면 바로 강물로 추락하거나 적의 추격에 노출될 위험에 처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손권 곁에 있던 공리가 침착하게 나섰습니다. 공리는 손권의 말 뒤로 다가가 안장을 꼭 붙잡게 하고 코삐를 느슨하게 쥐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빠르게 채찍을 휘둘러 말이 힘껏 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말은 힘껏 내달렸고 손권은 가까스로 끊어진 다리를 뛰어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은 전장 한가운데에서 군주와 부하가 생사를 걸고 만들어낸 극적인 탈출의 장면이었습니다. 손권이 남쪽 나루터에 도착하자 하제가 이끄는 3,000명의 병력이 손권을 맞이했습니다. 하제는 이미 남쪽 나루터를 확보하고 손권의 탈출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손권은 하제의 보호 아래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손권은 겨우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충성을 다했던 장수 진무는 이미 전사했습니다. 서성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고 전투 중에 들고 있던 창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하제는 서성의 잃어버린 창을 다시 찾아와 서성에게 돌려주었지만 그의 상처는 깊어 쉽사리 회복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능통의 경우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능통은 탈출 과정에서도 수십 명의 적을 쓰러뜨리며 맹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몸에 수많은 상처를 입었고 무엇보다도 그가 평소에 친히 대우하던 300여 명의 시종들은 모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능통은 끝까지 전우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마지막에는 홀로 남아 남쪽 나루터로 겨우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가 끊긴 것을 본 능통은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무거운 갑옷을 입은 채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몸은 무겁고 상처로 가득했지만 능통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물살을 가르며 헤엄쳐 나아갔고 마침내 손권이 탑승해 있던 배에 이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능통 역시 가까스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장수와 병사들의 목숨을 건 희생이 있었기에 손권은 생존할 수 있었고 오군은 전멸의 위기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입은 타격은 단순한 물적 피해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손권군의 사기는 철저히 꺾였고 많은 이들의 죽음은 오랫동안 깊은 상흔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15년 벌어진 제2차 합비 전투는 손권군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10만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손권은 끝내 합비를 점령하지 못하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 전투의 패인은 단순히 전장 상황의 불운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손권은 애초에 모든 군세가 합류한 후 대대적인 공성전을 벌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손권군은 집결 과정에서부터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감령전의 기록을 보면 손권군이 합비로 진군할 때 이미 역병이 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병사들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료와 800명의 돌격 사건은 손권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안겼습니다. 고작 몇백 명에 불과한 장료의 기습에 대군이 크게 흔들리면서 손권군은 초반부터 심리적으로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장료는 조조의 교서를 받아 적이 정비하기 전에 선제 공격으로 기세를 꺾으라는 명을 수행했고 그 임무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반면 손권은 적이 성공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방심한 채 전열을 정비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손권군은 시작부터 압도적인 사기를 잃고 전장에 나서야 했습니다. 장료의 기습과 더불어 역병이라는 재난이 손권군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만약 장료에게 초반 기습을 당하지 않았다면 손권군은 높은 사기를 유지한 채 역병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며 장기 공성전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기가 꺾인 상황에서 퍼지는 역병은 병사들의 의지를 더욱 갉아먹었습니다. 병영 내에서는 불만과 공포가 퍼졌고 병사들은 제대로 된 전투 의지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원정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병제의 약점도 이번 패전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손권은 각지에서 병력을 징집해 대군을 편성했으나 이들은 훈련과 지휘 개통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지휘 체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거리 원정을 강행했고 그 와중에 역병까지 퍼지자 병력의 집중력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손권군은 각지 출신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이는 전투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패인을 모두 손권 개인의 무능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당시 상황은 누구라도 버티기 힘든 악조건이었습니다. 조조는 이미 북방을 장악한 상태에서 남방으로 세력을 뻗어가던 중이었고 손권은 그 틈새를 노려 승부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웠다 해도 손권은 장료의 기습을 예견하지 못하고 역병이 도는 군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손권이 후퇴를 결정한 시점에서 이미 전략적인 패배는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조조군을 상대로 대군을 이끌고 출정했음에도 합비를 점령하지 못한 손권군은 전술적, 심리적 측면 모두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합비 전투는 단순한 후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퇴 과정에서 추가적인 패배가 이어지며 손권군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손권은 후방의 소수의 병사들과 몇몇 장수를 이끌고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전군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마지막까지 직접 후미를 맞겠다는 의지였으나 이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장료는 손권이 후방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다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기습으로 인해 손권은 패주하는 모양새가 되었고 합비 공방전의 패배 여파는 단순한 철수 이상의 충격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군을 이끌었던 군주가 적의 기습에 몰려 도망치는 모습은 오군 전체의 사기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손권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당시 손권군의 포진을 보면 손권 자신이 성 가까운 위험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후퇴를 결정한 이후에도 모든 군세가 안전하게 철수할 때까지 소유진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권이 부하들을 버리고 먼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현장을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권이 위기 상황에서도 앞장서 싸우는 리더십을 발휘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15년 합비 전투 이후 사람들은 오나라의 전투력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대군을 이끌고도 합비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참담한 패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평가가 전면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동응 전투에서 오나라의 제갈각이 승리를 거두었고 합비 원정 때에도 제갈각은 회전을 통해 위군과 정면 대결하고자 했습니다. 위군은 오히려 이를 경계하여 적극적인 회전을 피하고 지연전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나라가 전투력 면에서 위나라에 일방적으로 밀렸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만약 오나라의 전투력이 현격히 부족했다면 위나라는 애초에 합비 신성을 새로 축조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위군은 오군의 저항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했기 때문에 방어망을 더욱 보강했던 것입니다. 결국 215년 합비 전투는 오나라 군이 압도적으로 전투력이 열세였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장료라는 걸출한 장수의 활약과 군 내부에 퍼진 역병이라는 악재가 겹쳐 패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장료의 기습은 손권군의 사기를 꺾기에 충분했고 병사들 사이에 만연한 질병은 장기전에 필요한 지속적인 전투력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을 고려할 때 2차 합비 전투의 패배는 단순한 전투력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운과 지휘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겹쳐 만든 복합적 결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합비 전투가 끝난 뒤 승부의 결과는 뚜렷했지만 남겨진 이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패전의 아픔과 함께 무엇보다도 충직했던 장수들과 병사들의 희생이 손권과 오군의 가슴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특히 능통은 가장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전투 내내 자신을 지키고 따랐던 300여 명의 시종들이 모두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순간 능통은 끝내 참아내지 못하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강인하고 냉정했던 능통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며 주위 사람들 또한 가슴 깊이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때 손권은 조용히 능통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능통의 소매를 직접 잡아 끌어 눈물을 닦아주며 조심스레 위로했습니다. 손권은 능통에게 말했습니다. 공적이여 죽은 자는 이미 죽었소. 실로 그대는 살아 돌아왔는데 어찌 사람 없음만을 걱정하오. 손권의 이 말은 능통에게 살아남은 자로서의 책임과 무게를 일깨워주려는 깊은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능통은 그 위로를 받으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손권은 배 위에서 조촐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승전은 아니었지만 살아남은 이들이 서로를 위로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 잔치에서 하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 일은 평생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손권은 하재의 흐르는 눈물을 보고 또다시 다가가 직접 닦아주었습니다. 이처럼 손권은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부하들의 아픔을 직접 껴안고 함께 나누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곱씹을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후 하재는 다시 반란군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야 했습니다. 전란은 끝나지 않았고 손권과 오군은 다시 전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손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장수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음을 탕구장군 유수독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장음은 위급한 순간에도 굳건히 싸우며 손권의 탈출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후방에서 탈주병을 막고 무너진 전열을 재정비하여 싸우게 한 반장은 편장군으로 제수되었습니다. 손권은 병사들의 동요를 막고 끝까지 저항하게 한 반장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전사한 진무에 대해서도 손권은 각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직접 진무의 장례를 주관했으며 진무가 생전에 아끼던 애첩을 함께 순장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진무에 대한 손권의 깊은 애도와 그 충성에 대한 마지막 예를 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건강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손권은 이 합비 전투를 결코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피가 날 때까지 씹으며 이번 경험을 일생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권은 단순히 말로만 각오를 다진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통해 스스로에게 깊은 경계를 새겼던 것입니다. 능통에 대한 배려도 각별했습니다. 손권은 능통에게 특별히 침실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신하로서 능통을 대하겠다는 강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손권은 패배라는 쓰라린 현실 속에서도 부하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의 희생을 가슴에 새기며 오군의 새로운 재건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2차 합비 전투가 끝나고 위나라 진영에서는 이 승리를 크게 기뻐했습니다. 손권의 대군을 상대로 불리한 병력차를 극복하고 거둔 승리는 단순한 일회성 전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료를 비롯한 조조군 장수들은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고 합비 전투는 단숨에 삼국지 전역에 걸쳐 유명한 승전으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승전의 열기 속에서도 장료는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힌 오나라 장수 중 하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장료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보니 자줏빛 수염을 가진 장군이 있었소. 상체는 길고 하체는 짧았으며 말을 잘 타고 활도 능숙하게 다루더이다. 그가 누구였소? 이에 오나라 장수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그는 우리 죽은 손권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순간 장료와 악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말을 돌려 추격에 나섰습니다. 손권이 바로 눈앞에 있었음에도 놓쳤다는 사실은 장수로서 쉽게 넘길 수 없는 아쉬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손권은 후퇴를 마치고 남쪽으로 빠져나간 상황이었고 장료와 악진이 아무리 재빨리 말을 몰았어도 그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성과를 얻은 것에 만족해야 했고 놓쳐버린 기회에 대해 서로 아쉬움을 나누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료가 손권을 바로 눈앞에서 놓쳤다는 사실은 이후에도 종종 회자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전투에서 장료의 기세가 하늘을 찔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였으며 동시에 손권이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건져 돌아갔다는 것을 반증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조 역시 이 승리를 극히 중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장료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그를 정동 장군에 임명했습니다. 정동 장군은 동방 지역을 평정하는 책임을 지는 높은 직위로 장료의 업적이 단순한 합비 방어 이상의 의미를 지녔음을 조조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듬해인 216년 조조는 직접 손권을 공격하기 위해 남방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그 길목에서 조조는 합비를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료가 싸웠던 장소를 순행하며 세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래도록 그 전투의 치열함과 장료의 뛰어난 용맹에 대해 감탄을 거듭했습니다. 조조는 합비성 곳곳을 둘러보며 탄식을 멈추지 않았고 이는 장료의 무공이 단순히 한 번의 승리에 그치지 않고 위나라 전체의 명예를 높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2차 합비 전투는 단지 오군의 패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료라는 장수의 이름을 천하에 떨치게 했고 조조가 자신의 군사를 믿고 위나라의 대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합비의 성벽 위에서 흘러간 그 모든 피와 외침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215년에 벌어진 제2차 합비 공방전은 오나라 진영에 있어 단순한 패배를 넘어 충격적인 참패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전투를 통해 강남 출신 병사들이 강북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합비의 견고한 방어력을 차치하더라도 손권이 친히 이끌었던 10만 대군이 고작 7,000명 남짓의 조조군에 막혀 성 하나조차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당시 오나라 군세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참담한 것은 단순히 공성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권 자신이 직접 전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장료가 이끄는 불과 수백 명의 정예병에게 정면으로 돌파당했다는 점입니다. 손권은 이 돌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패주하는 처지에 놓였고 실제로 죽음 직전까지 몰리는 극단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출정한 군주가 이토록 치명적인 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은 당시 손권군 전체에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이 합비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사건을 넘어 강동 지역 사람들의 의식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후 삼국시대 동안 오나라에서는 흥미로운 문화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울며 떼를 쓸 때마다 부모들은 장료가 온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말에 아이들은 즉시 겁을 먹고 울음을 그쳤다고 전해집니다. 료레료레라는 표현은 단순한 겁주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장료는 단순한 적장이 아니라 강동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까지 두려워할 만큼 압도적인 존재감을 지닌 인물로 인식되었습니다. 척벽대전에서 조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오나라였지만 합비 공방전에서 장료가 남긴 두려움은 그 무엇보다도 강렬하고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역시 장료의 이름을 들으면 긴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장료 개인의 무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료가 이끌었던 합비 방어전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대군을 물리친 기적 같은 전투로 기억되었으며 오나라 군대가 강북에서는 아직 위나라의 노련한 장수들과 정면 대결하기에는 미숙한 점이 많다는 현실을 뼈아프게 일깨워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2차 합비 전투는 손권 개인은 물론 오나라 전체가 깊이 반성하고 경계해야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장료의 이름은 합비의 성벽만이 아니라 오나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공포와 경외의 상징으로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215년 합비 공방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16년에 또 하나의 중대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유수구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오나라의 감령은 단 1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위군 진영을 야습하는 놀라운 전과를 올렸습니다. 감령은 이 소수의 병사들을 이끌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위군 진영을 해집은 뒤 무사히 돌아오는 기적 같은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승리는 합비에서 큰 상처를 입었던 오나라의 자존심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감령의 활약은 단순한 작은 승리가 아니라 오나라 전체에 다시 한번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일이었습니다. 손권은 감령의 전공을 듣고 크게 감격했습니다. 그는 감령을 칭송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합니다. 맹덕에게는 장료가 있지만 나에게는 감흥패가 있으니 좋게 서로 상대할 만하다. 여기서 맹덕은 조조를 가리키며 감흥패는 감령의 자를 부른 것입니다. 손권이 이처럼 감격하여 말할 정도였으니 장료라는 존재가 당시 오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렬한 존재감을 심어주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수구 전투에서 일부 명예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나라의 전략적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합비를 돌파하지 못한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오군은 결국 북벌을 중단하고 수비 태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나라의 방어선은 더욱 견고해졌고 오군은 합비 하나를 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전략적 한계를 체감해야 했습니다. 이후 손권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강남 지역을 안정시키는 한편 자신이 정통성 있게 차지해야 한다고 여겼던 형주를 되찾고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관우가 번성을 공격하러 북진한 틈을 타 손권은 형주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삼국 간의 세력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분노한 유비는 손권에게 복수하고자 이릉 전투를 일으켰습니다. 이릉 전투는 촉과 오 두 나라 모두에게 막대한 국력 소모를 초래하였고 결국 두 나라 모두 화북을 장악하고 있는 위나라에 맞설 힘을 점차 상실하게 됩니다. 당시 위나라는 화북 지역의 경제력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었고 이는 촉과 오보다 훨씬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했습니다. 반면 촉과 오는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했습니다. 화북은 고대 및 중세 중국의 중심지였으며 강남 지방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남북조 시대를 거치고 수나라가 대운하를 완성하면서 비로소 화북과 강남이 경제적으로 연결되었고 당나라 시대에 이르러 강남의 세수가 본격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합비 전투에서 시작된 연쇄적인 실패들은 오나라와 촉나라 모두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위나라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인구적 기반에서 우위에 있었던 상황에서 촉과 오가 서로 소모전을 벌이면서 국력을 낭비한 것은 결정적인 패착이 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결국 삼국시대의 종언을 재촉하게 된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